제1회 김인식 강좌 판소리가 걸어온 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은 3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울대 발전기금 김인식 학술기금의 후원에 의해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은 사운대 12동 401호에서 요즘 하는 말로 직관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줌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국어교육연구소를 치시면 거기서 시청하실 수가 좀 더 나은 화질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인식 강좌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고, 유튜브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연하면서 왜 이거 유튜브에 올린다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요즘, 어린 사람들도 많이 본다는 정보를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보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등장을 하게 돼서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약간 유튜브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강연이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일차 강연입니다. 3일차 강연인데 제가 이 강연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오늘 이 3일차 강연의 제목입니다. 이틀 전에는 판소리 창자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판소리의 이 역사, 한 400년 역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태계라는 좀 지금까지 우리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현실, 정서는 뭐 보니까 시간상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뺐습니다. 현실, 생활 현실과 미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념과 관련해서 현대 판소리에 대해서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판소리 생태계 변화라는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면서 판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학과 예술, 뭐 사회 변화도 그렇습니다만은 문학과 예술의 커다란 생태계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태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판소리의 사설, 우리는 그걸 사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걸 이제 저는 진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판소리계의 소설, 판소리계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데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 판소리를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범주를 다르게 지금 제가 나누었습니다. 보통 판소리의 소설을 우리가 옛날에 먼저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판소리 쪽으로 넘어가서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연구를 하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 즉 춘향전, 흥부전, 심정전, 토끼전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우리의 이제 다른 소설들, 구운몽이라든가
또는 유충열전이라든가 이런 소설들하고 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들을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근대지향적인 소설이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철학적인 용어로 이론론적 세계에 기반을 둔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론론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은 우리 둘이서 풀어야지 갑자기 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게. 즉, 하늘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원리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때 이제 적절한 시간에 우리 세계에 개입해가지고 뜯어 말리기도 하고 또는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인데 유충열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 판소리계 소설들은 이론론적인 세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 중심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들을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맞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죠. 심청이 영궁에 갔다가 살아오고, 흥부가에 보면 박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고, 각설이패가 나오고, 이건 또 뭐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그 어떤 소망이나 지향을 좀 낭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해놓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작품 내에서 역할을 줄여서 이제 말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경험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고, 우리 타고나기를 아주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그래도 못 이기는 역경이 있으면 하늘에서 뭔가 도와주고, 이런 인물들이 아니고, 별 볼이 없는 평민청이나, 평민청보다 더 낮은 계층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타고난, 요새 용어로 하면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거나 아예 수저가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범주의 세계, 어떤 동네를 다루고 어떤 유형의 인간을 다루는가, 이걸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판소리가 12마당에서 5마당으로 줄게 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판소리 12마당 중에 농촌의 빈민과 부민과의 관계를 다룬 것, 농촌의 빈민과 부민의 갈등을 다뤘거나, 아니면 농촌의 어떤 부민의 문제를 다뤘거나, 농촌 사회의 농업 기반의 농촌 사회를 다룬 작품들, 이게 이제 4편입니다. 심청도 무슨 도시 사람이 이제 아니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글하고 이렇습니다. 흥부가도 그렇죠. 흥부가 물론 이제 형에게 쫓겨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도회지도 가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자기 고향 근처 어디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홍고집 타영이라는 것도 농촌의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제 인식한 인간이고, 장기 타령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유랑민 부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편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다섯 마당에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편 중에 왜 저 2개는 살아남고 2편은 전성에서 떨어졌을까? 이걸 이제 같은 범주 내에 있는,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거로 보면은 농촌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18, 9세기에 농촌 경제, 농업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민청 분해 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역사학적 연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를, 이렇게 토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농민이 나오는가 하면은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인이 되거나, 아니면 농촌을 떠나서 유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노동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 간 것이 18, 9세기의 현상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기. 그 다음에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데요. 지방 간화하고 그 주위의 세계를 무대로 한 작품이 요 세 편입니다. 즉, 지방 수령이 있고, 그 지방 수령에 있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관속들, 지금 말하면 지방 도시나 지방 군청에 군수하고 군 공무원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옛날에는 말하자면 삼권이 지방 수령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군사권, 경찰권, 그 사법권, 그다음에 이제 행정권, 이걸 다 이제 갖고 있는 인물이 그 지방 수령이죠. 그럼 그 지방 수령이 있는 곳을 읍치라 그래요. 읍치. 우리가 옛날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해놓고 읍치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게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농촌들이 있지요. 요 춘향가도 이도령의 아버지가 그 남은 부사지요. 이도령은 아버지 따라온 겁니다. 아버지 따라온 이제 그 가족이죠. 가족. 원래 그 법적 규정에 의하면 지방 수령이 내려갈 때 대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부부가 가거나 아니면 아들을, 자식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보통 또 자기 참모를 데리고 가요. 참모. 자, 여기 대비장 타령도 제주 목사의 참모, 비장이란 말이, 비장. 비장을 둔 데가 평안도하고 제주도만 뒀어요. 다른 저 지방은 두지 않았어요. 평안도하고 제주도를 둔데, 그 비장은 뭐냐면 목사가, 평안도 감사나 제주 목사가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임기가 끝나면 다 자동 해직이에요. 요새 똑같은 겁니다. 뭐 도지사나 군수가 있으면은 정무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가면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의 마포 출신입니다. 배비장은. 그런데 그 제주 목사를 따라갔는데, 요새 같으면 제주시 소속 관비, 애랑에게 녹아나는 이야기죠. 예. 여기 춘향가도 원래 남원부의 소속 기생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예. 구성은 똑같잖아요. 다만 저 사랑의 양상이 다를 뿐이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지방의 관청에 소속된 인물들의 공통적으로 관기가 나오는 겁니다. 춘향이, 그 다음에 애랑이. 강릉 매화타령은 역시 강릉 부사의 책방으로 간, 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데리고 간 일종의 비서인 거죠. 조선시대는 과거 합격한 양반들이 지방수령이 되어 가면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기의 친구나 관계된 사람들을 개인 비서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뭐 우리 춘향전에 보면 회계나으리, 나으리 뭐 이런 거죠. 결제 라인에 이 사람을 또 앉혀놓는 거예요, 중간에. 이방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방 위에다가 또 이 사람을 또 앉혀놓고 그 사람 통해서 자기한테 서류를 가져오라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골생원, 이름도 골생원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희극적 인물입니다. 이름이, 필사배분은 골불견입니다, 이름이. 이름이 아예 벌써부터 희극적 인물로 되어 있지요. 이 인물이 이제 서울 사람인데, 강릉에 가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강릉 매화타령의 매화도 강릉 부소속 관기라고, 관기. 구도가 다 요 세 작품이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요 세 같은 세계를 다룬 작품인데 춘향가는 살아남고 두 작품은 떨어졌어요.
작품 내용을 보면은 이 대비장 타령하고 강릉평양 타령이 동질적이에요. 예, 동질적입니다. 대비장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랑이 약간 유혹을 하니까 그게 쏙 빠져가지고 상투까지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 인간이고 여기 골생원도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조금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데 국가와 백성의 관계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적벽가는 적벽가는 독특하게 주인공이 집단입니다. 집단. 조조의 군사들입니다. 원작인 삼국지 연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삼국지 연의 읽어보면은 조자룡의 군사 몇만 명을 데리고 전쟁 나갔다고, 싸우러 나갔다고 하죠. 몇천 명 데리고 전쟁 나갔다. 숫자로 등장해요. 절대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장군들 이름만 나오죠. 예? 장군들 이름만 나오는데, 우리 적벽가에는 독특하게 거기에 군사들 이름을 다 등장시켜가지고 군사들의 사연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그게 유명한 적벽가의 군사 서름 타령입니다. 적벽대전 전날에 저녁에 이 군사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나오면서 자기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해요. 근데 다 잡혀왔다는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전쟁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요. 가족 이야기, 아들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적벽가는 사실은 주인공은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입니다. 군사라는 집단이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조조가 천하를 쟁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명분 없이 동의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잡혀와 있는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수군가는 아다시피 이제 용왕의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토끼를 이제 잡아온 거니까, 물론 세계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왕권과 거기에 있는 백성과의 관계인 거죠. 왕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백성의 목숨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할 건가, 살아남을 건가, 이런 겁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 주제는 뭐냐 하면, 적벽가의 군사하고 수군가의 토끼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살아남는가. 수군가는 토끼가 기지로 살아남는 거고, 적벽가는 다 반 정도는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관우가 어리로 조조를 풀어주는 바람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는 끝이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걸로 끝나요. 예,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뒷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조조를 관우가 옛날에 관우를 굉장히 극진히 조조가 대접을 했거든. 자기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조조의 진영에 있다가 유비 쪽으로 관우가 오면서 5개의 관문을 지나오면서 조조가 아끼던 장군들을 다 목을 베고 이제 유비에게 왔는데도 조조가 가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마음의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그걸 알고 이번에 빚을 갚게 하려고 이 화용도 좁은 골목에서 조조를 기다리게 하고는 풀어주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틀 내에서 이제 군사들, 억울하게 끌려온 군사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두 작품은 생존의 문제예요. 약자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 최상의 권력을 쥔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이나 또는 폭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걸 이제 다룬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게 하나로 묶이기는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유흥가에 기생하는 인간. 이 작품 참 읽어보면은 역시 타고나기를 좋은데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속이 당연히 엄청난 돈이 많은 서울내기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돈 쓰고 사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뭐 흙수저도 아닌 인간인데 병강세 타령은 이게 또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 변두리 이 세계의 건달입니다. 병강세는 변두리 세계의 건달이 이제 옥녀를 만나가지고 옥녀는 그래도 정착 생활을 해서 제대로 가정을 꾸려 살고 싶은데 병강세는 그런 건달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 작품까지 11편은 모두 지금 사설이 다 발굴이 됐어요. 이게 그나마. 근데 가짜신선 타령은 지금 사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우이라고 하는 자료에 이 가짜신선 타령 이야기를 노래로 한 게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금강산단 같은 데 가가지고 신선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을 등장시켜서 풍자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 사람 뭐 신분도 잘 알 수 없고 보통 이제 신선되려고 하는 부류들이 양반청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와요. 양반들이 신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류가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일탈자라 하였는데 요 작품은 세 편은 모조리 다 탈락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12마당이 다룬 대상을 서사 세계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솔이 창자는 농촌과 지방 가나를 제일 많이 주목한 7편이 되니까 조선시대의 주력 산업이 이제 농업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농업 분야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물론 뭐 상공업 분야의 변화도 있지만은 농업이 주된 그 기간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변화가 이제 사회 전체의 변화에 제일 큰 영향을 끼쳤지요. 그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사회 윤리, 기존의 유교 윤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유교 윤리와도 어긋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 간화가 주목된 거는 제가 첫날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솔이 창자 여기서는 이제 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사설을 짜는 문제니까 작가가 사실은 이 창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창우들의 연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보통 중앙간청이나 지방의 간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음력으로 설 무렵 되면은 연말 연시에 관청으로 다니면서 일종의 이 뭡니까 벽사진경의 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창우가 제일 잘 아는 이제 곳이고 또 둘째는 이 지방 관아가 향촌 사회의 통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농촌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유언가의 왈자 아까 여기 무수기 타령 이 다른 이름이 왈자 타령입니다. 왈자. 요 왈자라는 게 독특한 부류의 인간인데 왈자들은 어떤 패션 그다음에 걷는 모습이 어떻다는 게 묘사가 다 있어요. 주로 이제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돈 많은 집에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공부 같은 건 잘 안 하고 뭐 한량처럼 활 좀 쏘는 거 활쏘로 돌아다니고 말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제 소시적부터 기방 출입이나 하고 이런 부류인데 그걸 이제 왈자라 그래요. 어떤 이제 좀 못된 부류는 말하자면 사회의 이제 조폭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들도 있고 그래요. 그걸 이제 왈자라 그럽니다. 그 당시 쓰이던 조선 후기에 쓰이던 어떤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향촌의 건달 또는 신선대기를 추구한 일탈자에 다룬 거는 아마 여러 작품 레파토리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중에 이 세 편이 그런 대로 좀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빈민과 부민의 세계를 다룬 4편 중에 2편이 살아남고 지방 간화와 그 주변을 다룬 3편 중에 1편이 이제 살아남고 특이하게 국가와 백성의 관계를 다룬 작품 2편은 다 이제 남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당시 청중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거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지요. 유언가, 건달, 일탈자 이런 다른 작품들은 모두 이제 전승되지 않았어요. 뭐 그냥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별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 반영과 전성 오가의 관계에서 보면은 같은 그룹 내, 즉 지방 관할을 배경으로 한 그 세 편의 그룹 내에 또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네 편의 그룹 내에 전성과 탈락이 나뉘어진 경계선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방 관할 그 주변에는 진지한 사랑의 성취를 다룬 춘향가는 전승되고 미세계 탐닉하는 그런 존재를 폭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인간으로 그려내서 한바탕 즐기는 그런 작품들은 떨어졌어요. 이게 한 편만 떨어졌으면은 뭐 우연이라 하겠지만 두 편 다 떨어졌다는 거는 말하자면 그런 유형의 이야기는 재미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향유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농촌의 빈부 문제. 농촌의 빈부 문제는 이제 아까 본 바와 같이 이 심청과 흥보가 옹고지 타령, 장기 타령이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가난한 흥보 주인공이죠. 심청이도 주인공이죠. 예. 심청은 뭐 요새 말로 하면은 그냥 소녀 가장입니다. 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같은 인물이죠. 예? 흥보도 쫓겨나고 나면 뭐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고 옹고집은 뭐 이제 놀부형 인간입니다. 바로 그런 유형이라서 여기 이제 이 농촌 빈부 문제를 다룬 작품들 중에는 윤리적 인물의 분투 그리고 그 인물들의 성공을 다룬 작품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역시 옹고집도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가지고 혼을 내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비장이 세계 탐닉했다가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골생원이 세계 탐닉했는데 그걸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떨어졌죠. 똑같이 옹고집도 그런 비윤리적인 돈 많은 인간을 혼을 내고 정신 차리게 하는 작품은 역시 전성에서 탈락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윤리적 인물의 분투와 성공을 말하자면은 어떤 판소리 청중들이 함께 계속 나아갈 인물들 그린 작품들은 전승오가에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계속 이 시대를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관심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벽가하고 수군가처럼 국가와 백성의 관계를 다룬 두 편은 모두 전승되었는데 부당한 국가의 횡포 문제를 피지배자인 백성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그리고 여러 고난 끝에 그 백성이 끝내는 살아남는 이야기. 예. 이 두 작품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 현실 반영과 실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말인데 왜냐하면은 일곱 마당 중에 가짜 신선 탈행만 사설본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나머지 여섯 마당은 사설본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독선물로는 읽혔다는 말이에요. 창만 안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실전이라고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이 상실된 더 이상 안 부르는 바람에 창은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텍스트는 독선물로 전환돼 가지고 이렇게 전해오는 겁니다. 뭐 가짜 신선 탈행은 아예 그 텍스트가 없고 무수기 탈영하고 강릉 매화 탈영은 텍스트가 두 개가 이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탈영의 텍스트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가사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수용이 됐고 병강세 탈영도 텍스트가 아주 거의 뭐 한 편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신재 요건만 남아 있고 그걸 필사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상실한 일곱 마당은 사회 규범이나 윤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부정적 인물을 교정하는 것,
교정이 보통 미학적으로 볼 때 코미디, 웃음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부정적 인물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웃는다는 것이 어떤 부정적 인물을 바로잡는 거를 정색을 하고 뭐 징벌을 가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웃음 속에 말하는 풍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이란 말을 쓰는 거죠. 커렉션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일곱 마당이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장기 탈행하고 병강세 탈행은 약간 좀 성격이 달려. 왜냐하면은 부정적 인물들입니다. 장기는 안에 있는 까투리가 그 덫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곡식을 뿌려 놨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덫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까투리의 여러 번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날 꾼 꿈이 길조다 그러면서 그걸 쪼아 먹다가 덫에 걸려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덫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그 아내를 비난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병강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말을 안 듣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죽고 난 다음에 너도 자결해서 따라오라고 이상한 거의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이런 정말 참 윤리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말하자면 아우트로우입니다. 아우트로우 이게 그런 인물들인데 이 여성들 옥녀라든가 까투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려고 해요. 까투리는 불행한 여자라서 사실은 개가를 여러 번 한 여성이에요. 장기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된 것도 개가 상부살이 낀 너 때문에 죽는다고 이런 악담까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은 굉장히 말하자면 분투하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여성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흥부의 아내나 뭐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이. 처지가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왜 이 두 작품은 그러면은 이 두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더 발전하고 노래로 불리지 않았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하청의 과부에 대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된 여성에 대한 약탈 행위 여기 다 나옵니다. 옥녀가 혼자 됐다니까 뭐 온갖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옥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장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기의 장례를 치르는 장소에 나타난 온갖 남자들이 돈 자랑 무슨 온갖 자랑하면서 까투리 보고 자기하고 살자고 그래요. 장례 치르는 장소에서 그런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들이. 그야말로 정말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성 개가 문제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살 거냐? 장기전이 가사나 이렇게 된 필사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까투리는 뭐 그냥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또 장기를 만나서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뭐 또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있고 뭐 양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문제가 공연예술을 통해서 공론화하기에는 굉장히 그 시대에 아무리 조선 후기라 해도 상당히 곤란했을 거고 이게 이제 개개인의 향유를 통해서 각자의 이 까투리의 운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실제 지금 장기전 그 필사본 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조금 유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념이라고 물론 말을 했는데 뭐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념이라 할까 가치라 할까 뭐 이런데 판서리 12마당이 모두 조선의 실제 사회하고 그 당시 살았던 인간 군상을 다뤘어요. 물론 이제 적벽가만 삼국지연의의 그 세계를 그냥 가져왔으니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요약을 하면은 생존하기 문제, 살아남는 문제, 사랑의 문제, 유언과 취향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담았어요. 유언과 취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응? 어떻게 자기보다 우월한 그 힘을 가진 존재의 폭력이나 뭐 약탈이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하는 문제. 이런 거죠. 또 뭐 사랑이라는 것도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 해당하니까. 이런 문제를 충실히 이제 다양하게 안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이제 안녕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사를 진행하면서 판소리는 먼저 굉장히 이거 하나 말한 말인데 포괄적인 말인데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인 이념지향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 작품마다 구체적인 가치관이나 이슈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포괄을 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투쟁하는 인물. 이게 이제 전승호가 이야기고, 바람직한 인간에서 비껴난 인물을 풍자하고 바라보는 서사. 이 두 유형으로 이제 판소리 12마당을 크게 이제 나눌 수 있고, 이 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거나 생존한 서사들이 전승호가다. 그래서 이 심청가의 심청을 영웅소설과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나중에 결과는 뭐 신데렐라처럼 황후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목숨을 건 투쟁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서사가 19세기 후반 이래 창자와 수용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의된 주제였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판소리 생태계라는 걸 말을 했는데, 판소리를 부르는 창자 쪽하고 주된 수용자들 쪽에 뭐 문서 합의는 안 했지만은 서로가 이 이야기들로서 공연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마당 작품들마다 추구하는 이 기본 이념 위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개별적으로 다르고 또 그거를 실제로 그 시대의 사회의 온갖 제도 간섭 뭐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선언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른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걸 지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을 이제 서사를 보여주는 거죠. 춘향가는 이제 이게 어떤 주체적인 사랑인 거죠. 이게 대비장 타령하고 강릉매화 타령하고 다른 겁니다. 대비장 타령하고 강릉매화 타령은 목사가 또는 강릉 부사가 관기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야 우리 대비장 저 인간 한번 골탕 먹이자. 그 다음에 골생원을 골탕 먹이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걸려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거기 계략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모르고 기생이 하자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골생원은 매화가 나는 죽었다 그래요. 내가 죽은 귀신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며칠을 지난 다음에 당신도 이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 죽어서 다 귀신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른다 그야. 우리 한번 신나게 강릉 시내를 한번 활보해보자. 빨가벗고. 그리고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예. 근데 이미 딱 그렇게 하기로 해서 장에 둘이가 빨가벗고 오게 만들어요. 예. 골생원은 지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부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골생원의 육체를 찌르면서 너 무슨 짓 하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락에 떨어뜨린 거거든. 대비장은 괴짜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계략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고 이 배비장이나 골생원이
두 기생하고 사랑에 빠지다. 이건 주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세팅에 의한 거거든요. 이제 춘향가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물론 뭐 요새 용어로 밀당을 하지요. 이게 춘향이는 저 인간을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춘향가와 춘향전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약속 정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챙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한다고 할 때 문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월미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도령을 이제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인공이 기생이니까 신분 제대하고 이렇게 돼 있고, 지방 관리의 권력이 이제 그 관청에 소속돼 있는 노비거든요. 기생은 엄밀히 말하면 관청에 소속돼 있는 노비고, 남원에는 기생을 몇 명 둔다 이렇게 정원도 딱 있고, 그리고 매 15일마다 그 부사가 출근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게 기생점고입니다. 춘향가에 나오는. 매번 하게 돼 있어요. 기생만 하는 게 아니고 관속들을 다 수령이 그 점검을 해요.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도령이 서울간 이도령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게. 이도령이 서울 간다고 할 때 춘향이가 제일 걱정인 거는 서울의 최고의 미녀 출신 기생들이 많다 이거야. 자기가 지내보니까 이게 풍류 인간이야. 그럼 서울 가가지고 뭐 서울에 정말 난다 긴대하는 기생들하고 놀면서 남은 시골에 있는 자기를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릴지 모른다. 이게 현실적 걱정인데 이도령이 뭐 약속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시선, 즉 그 남은 부에 있는 농민들이나 남은 읍내의 사람들이 춘향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부사의 아들하고 놀아나고 있으니까. 이도령하고 춘향이가 헤어지기 전에는 뭐 놀아나니 그 당시 일반적인 관념은 뭐겠어요? 부사 아들 좀 속된 말을 하기 곤란한데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시세 많은 기생들, 시세 많은 관속들, 시세 많은 읍내 사람들 뭐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거절을 하면서 항거하고 매를 맞고 죽을 상황에 가서도 항거하는 걸 보고 남은 사람들 인식이 달라진 것이지, 그 전에 무슨 처음부터 춘향을 지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그거는 남은 변학도가 부산 남원에 내려와가지고 기생 청구를 하는데 춘향이가 없으니까 잡아오라 그래요. 예. 집에서 이도령 기다리면서 수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생이 무슨 수절이냐, 그러니까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굴로사령들이 춘향이를 잡으러 가는데 그때 굴로사령들이 춘향 집을 찾아가면서 잘 됐다 이번에. 저거 이전에 이도령하고 잘 나갈 때 우리 알기를 뭐 발톱에 때처럼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은 춘향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막상 데려다 놓고 변학도 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천정지야, 우리가 생각하던 인물하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의 시선의 변화. 이도령도 뭐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겠지요, 이게. 근데 내려오 보니까 뭐 춘향이가 그렇다는 소문이 전라도에 쭉 퍼져 있고, 예? 점점 내려오면서 정보를 얻어보니까 나중에 옥에 면회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 얽힌 이야기들이 춘향가 속에 들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세부적인 어떤 가치들, 뭐 여기 이제 어떤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춘향의 어떤 뭐 성적 자결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은 이게 인간다운 삶 이렇게 뭐 좀 추상적으로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토끼 수군 같은 경우에도 토끼가 영웅하고 대화를 해요. 이제 간을 빼놓고 왔다 이런 뭐 황당한 말을 하니까 용왕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용왕을 납득시켜야 되느냐? 토끼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니, 당신하고 내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생긴 것부터 다르지 않느냐? 당신 길쭉하고 비늘이 덮여 있고 나는 조그만하고 털이 몽실몽실하고 다른데 왜 내가 간을 뺐다 넣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못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우리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무대뽀 논리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기본 의식은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이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논리가. 그게 그러니까 나 토끼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토끼의 생명이나 용왕의 생명이나 똑같다라는 논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토끼전이 상당히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문돈으로 된 토끼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토끼전에 보면은 토끼를 놓치고 난 다음에 용왕이 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놈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옥황상제에게 소송을 겁니다. 재미있게 설정을 다시 해요. 토끼가 살아온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토끼전 필사본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왜냐하면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용왕은 이 세계에 비를 내리는 책무를 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용왕의 그런 지위로 봐서 토끼 한 마리 정도는 뭐 좀 허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 말해 같은 요새 같은 대법원에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요새 대법관 전원 합의체처럼 재판을 이제 심리를 열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났느냐? 재판관들이 결론이 그겁니다. 용왕의 생명도 생명이고 토끼의 생명도 생명이다.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이런 거 결론이.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말하자면은 사회의 지위 고하와 물론 관계없이 모든 개체는 동등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논리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끼전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토끼는 살아남는 것이 지상의 과제거든요. 왜냐면 용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육지에서도 자라가 이 꽤 많은 토끼를 어떻게 유인했냐 하면은, 너 육지에서 얼마나 힘드느냐. 토끼 반란 9가지 순환 이야기를 해요. 무슨, 하늘에는 매, 땅에는 뭐 사냥개 또는 포수, 시골, 이 목동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덫 같은 거 나와가지고 하고, 이러니 너는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지 않느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니까 우리 수궁에 가면은 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불안한, 하루도 안정되지 못하는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항상 갖고 있고 이 억눌려 있는 상황을 쿡 찔러가지고 말하자면은 토끼를 유인해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갔더니 이제 여기는 한술 더 떠서 간내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결국은 수군가는 토끼의 살아남기 이야기입니다. 용궁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깡충거리고 약간 토끼가 또 경망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깡충거리고 놀다가 정말 이제 독수리한테 걸리고 또 그 전에 덫에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살아남는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은 여러 어떤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 12마당 중에서 5마당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12마당에서 5마당으로 레파토리가 줄어들면서 5마당이 다양하게 내적인 진화를 해가지고 원래 12마당이 전체적으로 포괄했던 연행 공간을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더 확장했을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행 공간 확장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5마당의 사설의 진화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설의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판소리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즉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사를 바꾸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러한 즉흥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게 정착돼서 다음 창작에 그대로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판소리 5마당의 이 사설을 유파별로 또 개인 명창들의 사설별로 비교해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얘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그냥 제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설의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부 사설의 변화라는 건 춘향가 중에 이제 집장가, 집장가는 이제 춘향이가 매를 맞는 장면인데,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옛날 재판, 이게 근대 대한제국 때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고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신문을 범인으로 혐의자,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어떤 예상되는 어떤 사실을 자백하지 않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문을 가하면서 계속 신문을 해요. 그겁니다. 고문을 가하면서. 그걸 형신이라 그러는데, 형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고문을 하는 거 어디를 때린다. 이렇게 딱 요 정강이 밑을 어떻게 때린다. 그리고 때리는 매는 규격이 뭐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30대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춘향가는 정확하게 이걸 지켜요. 30대까지 딱 때려요. 30대 이상 때리는 춘향가 없어요. 춘향전도 없고. 그런데 그 집장가는 집장사령이 매를 치기 때문에 이제 집장가인데, 거기에 춘향이 어떤 게 나오냐면 19세기 말에 이제 예컨대 변학도가 얼음장을 놓기 위해서 내가 무슨 두임금을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윽박지르면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춘향이가 변학도를 설득을 합니다. 나는 그 당시 유교의 윤리인 연려불경 이부절을 들고 나와서 나는 그걸 실천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변학도한테 이야기하니까 변학도가 무슨 기생이 무슨 수절이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춘향이가 약간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 이게 약간 좀 논리적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춘향이가. 그래서 그러면 사토께서는 나라가 위태로워져 가지고 적군이 수도를 점령하면은 그 적군 임금한테 무릎을 꿇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너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 아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오랫동안 지방 수령하면서 기생 다루어본 솜씨가 많은 변학도가 요때를 놓치지 않고 너 내 명예 훼손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지금 이제 역적으로 몬다 이렇게 이제 딱 논점 회피를 하면서 다른 법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춘향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고 순진하게 말하는, 변학도는 싹 표출을 바꿔가지고 너 나 명예훼손죄로 딱 이제 그러고. 그 대전 통편에 변학도가 이렇게 됩니다. 대전 통편에 관장을 능멸하면 어떻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거예요. 그게 너는 기생이니까 법 모르지, 그지? 법 모르지. 예. 그러니까 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법의 집행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꼼짝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억누르니까 춘향이 뭐라 하냐면 됐던 또 춘향이가 그래요. 그럼 대전 통편에 유부녀를 급간하는 놈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예. 나 유부녀다 이거야. 나 유부녀. 나 유부녀인데 너 지방수령으로서 어떻게 유부녀를 권력으로 급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응전을 해요. 이게 17, 18세기 없던 겁니다. 19세기 전반기도 없고 19세기 후반에 오면 이게 또 나와요. 굉장히 법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여기 쑥 들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같은 시기에 춘향의 농부가에는 변학도가 춘향을 만약에 생일잔치에 끌어내서 때려 죽이면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거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다 동원으로 가가지고 기둥 무너뜨리고, 저놈, 변학도를 우리 남원부 밖으로 집둥울에, 그때 이렇게 집둥울에 태워가지고 덜어내겠다 이거야. 밀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오면 엄청난 법적 투쟁, 법 차원의 투쟁, 밀란 차원의 투쟁,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들어온, 모든 춘향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춘향가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춘향가에도 이제 박봉술이라는 춘향가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197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상하청의 대결 양상을 더욱 강화하고 춘향의 권리 의식을 더욱 예각화하는 이런 요 아주 미세한 사설 차원에서 이런 걸 딱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시대 정신을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위담, 이게 이제 판소리는 가만 보면 어떤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단위담을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한 이 조직법을 갖고 있는데, 이 단위담을 옛날에는 뭐 예컨대 19세기는 없었던 단위담이 19세기 후반에 오면 턱 들어 나타나가지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가지고는 그대로 정착되어가지고 현대 판소리에까지 그대로 이제 살아남는 이런 게 있는데, 예컨대 적벽가. 적벽가는 원제목이 화용도 타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화용도라는 길로 도망을 가요. 폐주에서 돌아갑니다. 자기 이제 검거지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원제목은 화용도 타령인데, 뒤에 이제 춘향 타령이 춘향가가 되는 것처럼 화용도 타령이 적벽가로 이렇게 고상한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적벽가가 그렇게 되어 오다가 나중에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은 삼국지 우리가 보면은 유비가 이 장비하고 관우하고 도원결의 하잖아요.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제갈공명을 모시려고 세 번 찾아가는 삼고초려 대목이 떡하니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화용도 타령, 적벽대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적벽가는 특이하게 적벽대전 이전 부분이 계속 추가가 돼요. 관우가 조조를 풀어준 뒷부분은 추가가 안 돼요. 앞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들은 어려운 군사를 일으킨 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약간 역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조의 불의한 이 군사 행동하고 대조시키고, 그런 대조 속에서 조조의 군사들의 살아남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조의 군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유비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조조가 폐주에 가다가 군사 점거를 합니다. 명단에서 살아있는 군사들을 확인을 하는데 어떤 말 담당 군사가 나타났는데 조조가 물어요. 너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아니 제갈공명이 사람을 보내서 말 팔아라 해서 말 팔았습니다 이래요. 말이 또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공명이 하자면 해주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너를 위해서는 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논리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이 공명을 등장시키고 뒤에 그런 조조 군사들의 발언이 이렇게 서로가 일치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심청가에서는 장성상 부인은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로 선인들하고 약속하고 공양미 300석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버지인 신봉사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근처 장자가 부자,
부잣집에서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300석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게 처음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부잣집 부자가 구체적으로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서장 부인으로 또 바뀌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장서장 부인이 등장하면서 심청전 전체의 중간 부분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장서장 부인을 등장시켜서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만약에 장서장 부인이 진짜 300석을 대신 주고 심청을 가지 않게 하고 선인들한테 내가 300석 갚을 테니까 다른 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심청전 서사는 스톱이잖아요. 이게 자기 모순이야. 이게. 예? 이런 생각이 자기 모순이잖아요. 장서장 부인 역할을 키우면 키울수록 심청은 인당수 빠질 기회가 없어져. 황후도 되지 못해. 이게.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인당수로 출발한다는 말을 듣고 장서장 부인이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요. 너 내가 300석 줄 테니까 너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키포인트. 거기에서 심청이 장서장 부인을 설득을 해야 돼. 그 자기는 가야 돼. 이게. 굉장히 그 부분에 사슬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 앞에 초기 심청가에는 없는 게 장서장 부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해가지고 300석을 딱 내놓고 너를 수양료로 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뭔가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심청가의 사슬이 진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나름대로 심청이 거기에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300석을 사양하고 선인을 따라가서 원래 서사대로 인당수에 뛰어드는 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한 이 단위담을 왜 키웠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심청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향촌사회 공동체의 움직임을 뭔가 넣어야 이게 이야기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 또는 그 향촌사회에 돈 있는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청가의 청중으로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작중의 어떤 역할 인물로 연결해서 넣어서 뭔가 이제 자기들의 사회적 책무 같은 걸 또 알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그 이야기만 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질서 변화를 해야만 작품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상태로 남는데 그런 걸 우리 판소리 전승 오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진화라고 사슬의 진화라고 이제 한 겁니다. 단위담 위치도 바뀝니다. 예컨대 심청가에서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쭉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니까 바다에서 우리 작품은 바다인지 호수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이 사실은 그 심청이가 배 타고 가는 행로를 보면은 그냥 뭐 남경에 가는 건지 뭐 뺑뺑이 돌다가 유흥지를 돌다가 오는지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별로 잘 안 따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데 바다에서 홀령들이 나타납니다. 심청이가 인당수로 갈 때 첫 번째 이비 순임금의 두 왕비 요 임금의 딸들이죠. 이비가 나타나 다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투신해서 죽어서 구른이 나타나요. 구른도 물에 투신해서 죽은 물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원래는 심청이가 제가 말을 순서를 바꿨는데 용궁에서 연꽃을 타고 육지로 돌아올 때 처음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요새 어떻게 돼 가느냐, 뭐 우리 소식도 좀 뭐 전해다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후대의 19세기 후반의 심청가에 보면은 심청이가 갈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갈 때, 심청이 갈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들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심청이 들어 너 잘 갔다 오라 그래요. 너 잘 갔다 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가 돌아올 때 원래 나타나던 사람들의 혼령들이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그런 혼령들이 심청이가 갈 때 나타나는 거로 바꿈으로 해서 심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품 내적 논리로 따지면은 이들 혼령과 같은 운명의 이미지를 갖거나 뭐 더 강하게 말하면 동격처럼 되는 거죠. 이게 춘향가도 보면은 춘향이 옥에서 기절해가지고 꿈속에 황릉묘로 가서 그걸 가지고 아까 여기 나온 이위를 만난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시남정기 이야기 같은 화소가 들어왔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유교 윤리의 세계 체계 내에서 그런 유교 윤리에서 제일 높이 떠받드는 여성 인물들하고 춘향이를 연결시켜 가지고 춘향을 굉장히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게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장미를 이제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판소리의 이제 이 전승오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에 대해서 이건 뭐 정말 큰 문제고 우리 문학에서 다루는 미이긴 하지만은 이 분야는 뭐 미학의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뭐 한 5분 안에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지만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승오가는 전반적으로 미적 범주대의 다양성 그리고 미적 범주들끼리 사이의 균형 이런 거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주류 미는 골개미 코미디죠. 골개미하고 비장미의 균형이 중심이고 작품에 따라서 장엄미나 또는 기계미 이제 그로테스크 같은 이 그로테스크는 이제 적벽가의 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패주하는 과정에서 군사들과의 대화 이런 데서 잘 드러납니다. 예컨대 심청가는 전반부는 비장미 줄입니다. 왜냐하면 눈먼 아버지의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에서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죽죠. 그러면 눈먼 아버지하고 핏덩어리 딸이 딱 남았어요. 그 눈먼 아버지가 딸을 얻고 젖동냥하면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 눈뜨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다니면은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그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신봉사를 몽원사 화주성이 건져내는 것은 그게 뭐 어쩌다가 생겨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청이가 저 산맥석을 바치고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인당수에 빠질 때까지는 계속 이게 하강곡선이에요. 하강곡선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선 창각사에 보면은 심청가는 너무 슬퍼서 부르는 창자도 부르기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눈물로만 이게 작품이 가면 안 되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뺑덕음이라는 존재가 떡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는 거죠. 호래비 전문 여성 뺑덕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저 신봉사의 성격도 이상하게 굉장히 해픈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읍내에 가가지고 돈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뺑덕어미가 돈 냄새를 맡고 자원해서 물론 어떤 심청전에 따라서는 신봉사가 심청이를 떠내보낸 다음에 밤마다 울고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안면방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래가지고 뺑덕음이라는 이웃에 있는 과부를 연결시켜가지고 좀 밤에 좀 잠 좀 자게 하려고 이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원해가지고 뺑덕이가 들어와서 그 재산을 갉아먹고 그것도 모르고 뭐 신봉사는 이제 너풀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그리고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끌고 나가요. 계속 끌고 나갔다가 마지막에
맹인잔치 때에 이 신봉사를 보고 이제 심청이 부르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신봉사가. 그때부터 자백을 해요. 내가 딸을 팔아먹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 이제 그때. 갑자기 또 심청이, 신봉사가 원래의 제정신 차린 인간으로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딸 팔아먹은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인간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딱 마지막에 쫙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팔아먹은 딸이 살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눈을 뜹니다. 말은 제이시우로 또 해방되면서 눈 뜨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약속은 그 순간에 이루어져요. 부처님이 오묘한 무슨 용어죠? 모든 게 다 준비된 뭐라고 그런 용어 무슨 뭐가 있던데 다 마련해 놓은 근데 이 부처님은 그 순간 때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딸이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방법이 없잖아요. 눈을 뜨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그게 심청이가 자기 딸이라는 줄을 알 수 없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태몽 때 봤던 얼굴이 눈 떠서 봤더니 그 얼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 태몽을 꾸거든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전반에서 전반부의 비장미와 후반부의 골개미,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긴장된 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작품을 매듭짓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적벽가는 이 원래 하양도 타령 이후 부분은 비장미와 골개미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체 반복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또 원결이나 삼고 초려 대목을 넣으면서 장중미, 왜냐하면 이 유비 같은 인물을 묘사할 때 굉장히 이 훌륭한 그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신체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이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언거하고 있는 제갈공명이 언거하고 있는 동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아주 뭔가 이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요 도원결의하고 삼고초려 대목이 없는 적벽가를 민적벽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민이라는 게 우리가 민소매 없다는 말이잖아요. 민적벽가라고 했는데 요 도원결의하고 삼고초려 대목이 첨가되면서 적벽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이제 어떤 대목을 추구할 때는 작품 전체의 주제적인 상관도 굉장히 유의하지만은 위적 균형도 상당히 해가지고 만들어 넣는 것이 이 판소리 사설의 진화의 그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각 작품마다 이 다양성, 균형 추구가 다른데 우리가 인기로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인기로 보면 춘향가가 단연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춘향가가 제일 다양하게 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들이 춘향가가 인기 있으니까 창자들이 제일 공들여서 만든 게 춘향가, 그 다음에 심청가, 이제 적벽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간 거죠. 해 나가다가 아마 흥보가까지는 그렇게 다 뭔가 새롭게 구성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개인의 심미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의견들을 판소리 연구자들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래 향유청 전체의 공감을 얻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전승오가의 미적 다양성과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여러 향유청, 상청이든 중간청이든 하청이든 이런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판소리 창자의 창의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미적 다양성과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는 원문은 빼고요. 송만재라는 사람이 간우희라는 작품 속에 보면은
이 판소리 감상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이걸 써놨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판소리 감상을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뭐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자에다가 횃불을 또 피워놓고 이제 고수하고 소리꾼이 이렇게 나누어서 동서로 나누어서 서 있는데 요 뒤가 중요하죠. 소리 듣기로는 당상 이렇게 말 위, 이런 좋은 자리보다 당하다 이게 마당이 좋다 이게. 마당에 누가 있느냐? 평민들이 있어요. 평민들인데 거기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판소리 듣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무사람이 뭐냐면 이제 일반 평민들이죠. 이 사람들과 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상하청 아무 사실은 계층 구분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 구한말의 유명한 한문 시인인 이건창이라는 분이 심청가를 듣고 배희건이라는 유명한 명창이 있는데 이 배희건이라는 명창의 심청가를 듣고 쓴 시가 두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북소리 장단하는 북장단이 휘몰아 치는데 마치 비 오듯 하고 부채의 그림자, 부채를 들고 이렇게 너름새를 하니까 마치 그게 이제 이 허공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소리를 듣다가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이게 예술을 참 감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허구적인 가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런 경지, 즉 소리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경지를 몇 번이나 우리가 겪겠느냐. 정말 이건 희귀한 정말 판소리에서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이다. 이 말을 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소리를 흔히 울리고 웃긴다라는 게 비장미하고 골개미의 균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 창우 이야기를, 창우 집단에서 판소리 창자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첫날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이 판소리의 울리고 웃기기 미추구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은 원래 창우의 역할은 웃기기와 풍자하기입니다. 즉 골개미를 담당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이게 3일 육아에 보면은 창우들이 뭐 이상한 이제 행동들을 하고 익사를 떨고 뭐 이런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간단한 연극을 벌려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이제 벌려서 거기에 있는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단막극 같은 걸 만듭니다. 예컨대 임금 앞에서 적흥 단막극을 벌려요. 어떻게 벌이냐 하면은 그 광대가 즉 창우가 지방 수령으로 딱 등장을 해. 그리고는 이제 관아의 하인들 불러가지고 저 중앙에 바쳐야 될 복물을 싸라 그래요. 그래서 큰 복물을 하나 싸고 중간 걸 하나 싸고 조그마한 개를 싸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왕이 앉아 있어요.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거는 이조판사한테 갖다 바쳐라 그래요. 중간 거는 영의정한테 갖다 바쳐라 그러고 제일 작은 거 이건 임금님께 갖다 바쳐라 그래요. 임금이 보고 있는데 지방 수령이 보기에는 임금은 소용없고 자기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조판사가 최고야. 그걸 갖다 바친다. 임금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임금 보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당신 지금 밑에 있는 얘들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잘 살펴요. 이 이야기야 지금 이게. 예?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창우들의 역할입니다. 웃기면서 뭔가 풍자하는 게 기능인데 창우에서 분화된 판소리 창자는 무슨 역할을 하나 더 추구했느냐. 수준 높은 음악, 더듬 뭐 이런 거로 울리기를 추구해서 비장미, 울리기를 추구하면서 울리기를 추구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다운 삶의 이념을 근거로
뭐 풍자하기. 제가 왜냐면 여기 풍자하기 연결됐는데 풍자하기는 더 자세히 말하면 무슨 고발하기.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다. 또는 어떤 새로운 주장, 춘향이처럼 이런 새로운 주장을 이제 내세우는 공론화하는 거죠. 그 비상한 옥중 탄식이라든가 이별할 때 내가 신분차 때문에 내가 이 이도령하고 같이 못 가고 내가 지금 혼자 이제 남아서 이도령이 올지 못 올지 뭐 안 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아주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는 뭐 적벽 대전을 앞두고 군사들이 내일 싸움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응?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고향에 가서 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겨우 이제 나가지고 걸음마 떼는 아이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슬픈 노래로 하는 것도. 슬픈 노래로. 그러니까 이 울리기로 가지고 웃기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를 가치나 이념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를 해요. 이게 이제 창우가 판소리 창자가 창우로부터 분화해가지고 판소리라는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서 공연하면서 이룩한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현대 판소리는 저보다 이 판소리 창자들을 자주 만나고 판소리 현재 창자들 논평도 하고 이런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요. 저는 뭐 문헌을 주로 만지는 사람이라 현역 창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모르고. 그러나 현대 판소리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를 문헌을 중심으로 뭐 또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현대 판소리 생태계하고 뭐 현대 판소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뭔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작 판소리는 어떤 지향을 해야 판소리의 옛날 영광을 부분적으로라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판소리 생태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행을 보면은 기존 판소리 단독 연행은 뭐 지속돼 가고 있어요. 또 극장 연극 연행도 어제 말씀드렸고 창작은 전속 계약으로 간다는 것도 어제 했고 극장이 어느 정도는 상설 공연장 성격을 이제 가지게 돼. 그렇죠. 음반 시입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창극도 공연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창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서구식 극장 환경에 적응을 한 거지요. 근데 이제 창극은 이제 사실은 판소리 창자의 주된 과제가 아니니까 빼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의 극장 공연하고 창극 공연이 판소리 자체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판소리 창자들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의 극장 공연이 유리하니까 다투어서 서울로 집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편제든 서편제든 뭐 중고제든 뭐 다 서울로 모여가지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고 서로 이제 이루는 과정에 유파 소리가 서로 뒤섞이는 거죠.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동편제가 뭐냐, 순수한 서편제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유파 소리도 혼여되고 창극 공연이 이제 주로 많이 되니까 창극을 하면서 부르는 창법하고 판소리 단독 공연을 할 때의 창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창극을 많이 하니까 창극식 창법이 원래 판소리 창법에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34년에 조선성악연구회라는 걸 창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옛날 기존의 소리, 옛날 소리를 복원하고 연구하고 또 새로 보급하고 뭐 또 창극도 자기들이 만들고 이런 걸 하겠다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시도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서 판소리 위상은 그 이전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도시 시민들이 굉장히 열광해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극장에서 궁중의 정제 무용들이 극장에 등장하고 인기 있는 판소리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극장 구경하는 것이 상당히 도시인들의 이 향유, 여가 생활의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을 한 거죠. 판소리 창자는 갑자기 극장을 무대로 해서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돼가지고 심지어 스캔들도 일으키고 다 신문에 보도가 돼요. 어떤 명창이 무슨 어느 집 유명한 사람의 첩하고 놀아난다더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극장에 와서 이제 이 근대적인 극장에서 옛날 춤, 옛날 판소리 이런 게 불린다고 생각한 게 그 당시 근대 계몽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공격을 합니다. 뭐 새로운 연극을 하는, 새로운 공연을 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춘향 가고 말이야. 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판소리가 계몽 예술이 되기를 요구한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좀 말을 좀 똑바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점잖게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판소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애국 계몽 같은 거창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야. 맨날 무슨 사량타령하고 앉아있고 이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판소리만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 이 창극도 공격을 당했고 고전소설도 공격을 당했고 심지어 열혈 이 시민은 표산두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돌도 던지고 이 비상시국에 극장 구경이 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요새보다도 훨씬 뜨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분들이. 그러니까 뭐 요새 어디 가서 시위하는 전통이 이미 20세기 초부터 이제 있은 거죠. 이게 이제 재미있는 대한민부의 만평입니다. 대한민부의 우리나라 신문에서 최초로 시사 만평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는데 이게 연형사라는 극장으로 보여요. 같은 뒤에 보여줄 텐데 이 말이 재밌죠. 동네 집에서 잠 좀 자자. 왜냐하면 저녁에 공연을 하니까 오후 한 서너 시 되면은 서울 시내를 막 깽가리를 치면서 극장 공연이 있으니까 보러 오라고 자꾸 유혹하는 그런 프레이드를 하고 극장에서는 나팔을 불고 깽가리를 치고 여기 보세요. 여기다 나오죠. 나팔 불고 깽가리를 치니까 극장 동네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지금 난리야 이게 밤마다. 그러니까 동네 집에서 잠 좀 자자.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이게. 요 극장 구도하고 요 소설의 극장 구도가 똑같죠. 제 안에 보면 연형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산천초목이라는 건데 앞에 요 왼쪽에 양복을 입은 남자 요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고 요 두 여자는 한 사람은 중간에 중매쟁이고 말하자면 여자를 어떤 양반 소시를 깨어내는 역할을 하는 여자고 하나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요 바람둥이하고 같이 애정 도피 행각을 하는 여자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극장에서 일어난다. 극장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쓴 게 뭐냐면 이게 이해조의 박정화라는 소설인데 나중에 산천초목으로 이름을 바꿔서 했습니다. 이해조가 그걸 가지고 즉 서울의 도시 세태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겁니다. 이 이해조 박정화 소설 산천초목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유명한 명창인 이동백이라든가 김봉문이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말하자면 그 당시 현실을 그대로 작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대 문화에서 판소리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하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대식 극장을 만들어졌는데 그 극장에서 공연할 근대 예술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래의 예술을 공연할 수 없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극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극장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연행예술, 즉 판소리, 공중정제, 가창가요 뭐 이런 거고 구체적인 그 연행자로 따지면은 판소리 창자, 제인, 기생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뭐 부메랑 이야기도 했는데 성공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근대식 극장을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근대 예술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만들어지니까 이 근대의 새로운 예술들이 극장 공연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판소리니 기생의 춤이니 노래니 이게 밀리 나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영화, 심파극, 근대극, 서양음악 줄줄이 들어와요. 그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니까 판소리는 어떻게 했느냐, 창극단을 조직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또 뭐 소규모 해가지고 어디 포장 건립 형태로 다시 시골 농촌이나 시골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관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판소리 창자들은 판소리 외에 창극으로 대응했지만은 극장을 비롯한 근대 공간들이 근대 문화의 터전이 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는 뭔가 근대 극장에서 자리 잡을 자기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다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이게. 자, 근대 이전에 다른 공연 예술과 문화도 같은 처지였어요. 판소리만 해도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판소리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판소리가 우리 종묘제례학 뒤에 두 번째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국악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판소리는 다른 국악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다 이거야. 상황이 나쁜 것들도 있는데 왜 상황이 좋은 걸 먼저 무형문화재로 인류 무형문사로 지정하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판소리는 다른 국악에 비하면 지금도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 알춤은 뭐 극장 공간에 아예 오르지 못했고요. 고전 소설도 따지고 보면은 20세기 전반기까지 구활자본 소설이 대량 출판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구시대의 독자들의 요구를 구활자본이 축적시켜 나간 거지요. 이것도 점차 신소설, 그 다음에 현대소설, 근대소설이 나오면서 근대 독자들이 학교를 통해서 양성되고 확장되면서 현대소설이 판을 넓히니까 자동적으로 고전소설을 쭉 줄어드는 셈이죠. 그 신문 잡지 출판을 두고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이 경쟁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이거 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전소설은 근대소설 둘 다 읽히는 소설에 대한 소설로서의 장르적 동질성이 있으니까 훌륭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시나 시조나 가사는 고전소설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근대로 전환하면서 문학과 예술 전반에서 생태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대 판소리는 어떤 선택지를 앞에 두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이제 말하자면 역량을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아주 소박하게 현실을 잘 수용해서 전성오가의 보존만을 목표로 하는 것. 우리 이게 5바탕이라도 잘 지키자. 그것도 대단합니다. 이게 아직 100년 이상 5바탕을 지키고 있어요. 예. 계속 5바탕을 훌륭히 불러내는 좋은 명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도 1960년대에 무형문화재 정책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은 판소리 창자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문학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판소리의 문화 콘텐츠화를 합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하니까 그게 뭐냐면은 현대 작가의 판소리 문학 다시 쓰기, 영화 만들기, 연극하기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만화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소리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예술도 다 그렇게 이제 하지요. 유명한 작가들이 판소리 작품을 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다시 쓰고 이제 희곡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자가 김윤식 선생님 이름을 딴 강자라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책 중에 이 책 표지를 찍어 왔습니다. 한국문학 연꽃의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꽃의 길이란 게 뭐냐 하면은 심청가를 다시 쓴 현대 작품들을 다룬 장편의 비평문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꽃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심청 이야기가 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이 번역이 돼가지고, 물론 뭐 번역이라 해도 번안 차원, 번안 수준으로 춘향전 이야기하고 같이 출판이 됐는데, 그걸 이제 김윤세 선생님이 처음, 발굴해서 한국 학부에 소개하고 번역해서 실어 썼어요. 예. 그 거의 번안에 가까운 작품을 프랑스에서 번역하게 하는 데에 관여한 사람이 홍종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옥균 암살범입니다. 김옥균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가서,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만식의 신봉사, 그 다음에 이제 최인훈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 희곡이죠. 그 다음에 황석영의 심청, 요 작품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장편에 비평문을 썼었어요. 그게 연꽃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소리 창자들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근현대 작가들이 우리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 작품을 가지고 재창작하는 흐름이 있고, 그게 현대문학의 한 흐름으로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오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거 그냥 이제 보면서 뭐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전승오가의 보존에다가 뭔가 플러스 하나, 판소리 서사시, 이건 제가 이름을 이제 고민하다 이렇게 붙였어요. 연행을 전제하지 않고 읽히는 서사시, 무슨 희곡 중에 레제 드라마처럼 판소리 서술체로 쓴 서사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뭐 든다면은 김지아의 담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예가 있어요. 나중에 김지아의 담시를 가지고 임진택 명창이 또 소리를 만들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예외적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옆에 문학을 보면은 시조가 있어요. 시조는 원래 조선시대까지 시조창으로 존재했거든요. 시조시를 읽고 하지 않았다고요. 시조창으로 존재했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시조창은 그대로 이렇게 전승오가처럼 보존돼서 오고 있어요. 예.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시조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병기 선생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창을 지속했거든요. 그런데 창으로 부르지 않는 시조, 그게 현대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를 창작하잖아요. 이병기 선생이나 또는 이호우나 뭐 이런 물론 현대 시조를 현대 문학에서 창작해야 되느냐 논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조 창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현대시의 주류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적 현상이 인접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자연 발생적인 형태인 거죠. 이대로 이제 요 선택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승오가의 보존에다가 판소리 창작에다가 판소리 서사시, 요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조시, 즉 노래로 불리지 않는 현대 시조, 이거는 전문 문인이 하는 겁니다. 남시도 전문 문인이 해요. 그러면 판소리 창자가 해야 할 일은 전승오가를 보존하고 새로운 판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새로운 판소리. 아까 제가 근대극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판소리 창자들을 인기 연예인으로 만드는 성공의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걸 지키는 것은 엄청난 과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현대극장에서 다시 새로운 판소리로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판소리 창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근대에 20세기에 드문드문 판소리 창자들이 이런 노력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김석구라는 충청도 출신의 비가비 광대, 이 말은 원래 이런 장우 집단 출신이 아니고 양반이나 이런 출신인데 판소리를 좋아해가 배워가지고 광대가 된 사람들을 비가비 광대라 그래요. 비가비 광대인데 이 양반이 금강술래가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금강술래가.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공간에 박동실이라는 이 명창이 열사가 늘 이제 만들었는데 이준 열사,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의 이제 노래를 세 편을 연속하는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가를 하나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열사가입니다. 그다음에 1957년에 또 송영석이라는 뭐 이제 우리 판소리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책이 출판됐어요. 화정가요집이라는 이런 단행본을 냈는데 그 가요집 안에 있는 판소리 사설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역사, 당군 이야기부터 이런 역사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역시 이런 이제 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승복한 이런 열사들을 노래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무궁화 노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그 이유는 제가 일단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 흐름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현대 판소리 창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했느냐. 19세기까지는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이때 오니까 민족주의가 딱 등장을 했어요. 완전히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판소리에서 민족주의 이념을 판소리 창자들이 의식하면서 그걸 끌어들여서 부흥하려고 했습니다. 김석구의 금강술래가는 이게 무슨 서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을 다룬 게 아니고 화자가 금강산을 기행하면서 그걸 판소리로 노래했어요. 기행판소리입니다. 기행판소리. 근데 이 기행판소리 왜 금강산을 노래했느냐? 이건 국가가 상실되고 민족만 남았어요. 영토가 없는 거죠. 국가의 이 공권이 이 힘이 미치는 영토가 없고 우리 땅도 민족의 터전으로만 남은 민족의 터전의 상징이 뭐냐? 백두산, 금강산 이런 겁니다. 우리 최남선의 백두산 금찬기 이런 작품들 나오잖아요. 우리 국토를 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민족의 그 상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민족 터전의 상징으로서 금강산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이제 주 이념으로 삼아온 판소리에서 민족주의 이념을 노래하는 판소리 흐름이 떡 생긴 거예요. 예. 예. 자, 박동실 열사가 역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항일투쟁 기념 운동이 해방 직후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전 사회적으로. 우리 현대 문인들도 시를 써가지고 해방기념 시집이라는 책을 내요. 거기 정지용의 뭐 그런 시도 있고 또 이 해외에서 투쟁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그때는 그 해외에서 투쟁하다 온 사람들을 혁명이라 그랬어요. 혁명가, 혁명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화도 만들고 이런 유명한 이제 열사들의 기념 사업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유관순 열사가도 일제시대 때는 목천에 있는 그쪽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이 투쟁 열사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안중근도 뭐 영화 만들고 연극 만들고 윤봉길 그 영화 만들고 이렇게 전 사회가 왜 만들었느냐? 해방이 미군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족적으로 그걸 이제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박동실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판소리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이게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판소리 창자는 천민이었잖아요. 천민. 국가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국가의 보호도 못 받던 사람이 나라의 그 국권 회복과 투쟁, 건국, 여기에 또 칸이 노래로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게. 그래서 항일 투쟁으로 승복한 인물들의 투쟁사를 비장미를 중심으로, 물론 단편 판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비장미 중심으로 노래를 하면서 판소리가 국가와 민족 차원의 이념과 공적 관련을 이제 맺게 된 거죠. 19세기까지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궁중정제처럼 궁중에서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는 그 상청의 예술 같은 것의 역할을 해방되고 판소리가 그 우리 하겠다고 나타난 거 똑같은 그 양상인 거죠. 그래서 열사가를 계기로 판소리는 즐기는 예술이 아니고 민족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위한 비장한 투쟁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그대 사람이 기억하는 그는 장엄한 의식의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박동실의 열사가를 이은 화정 가요집도 민족주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강주나 5월 강주 윤상원가나 김주일 열사가까지 3.1운동 그 부정선거 때 희생된 이런 이제 민주주의 투쟁사를 열사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때 날이 오면은 기념 행사를 할 때 노래를 이제 부르죠. 어식료입니다. 어식료. 그러니 이 노래는 즐겁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국가의 이념이나 근대 사회의 이념과 관련된 이런 거창한 주제를 받아들여서 판소리가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지위를 상승했지만은 엄청난 걸 상실했어요. 놀이판은 완전히 간 거예요. 놀이판 간 하루는 아디오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9세기 말까지는 신흥예술, 왜냐하면 16세기까지는 없었던 거니까 신흥예술로 승승장구해오던 예술입니다. 예.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판소리는 전통예술, 나아가서 민족예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민중예술, 이렇게 이제 재인식하게 됐어요. 이게 재인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판소리라 그러면 민중예술이라는 관념이 딱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판소리는 전통문화에 기반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다라는 의식에서 또 판소리를 만드는 판소리 예수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판소리라는 우리의 전통 노래로 예수의 일생을 노래함으로 해서 기독교를 토착화하는, 말하자면은 우리 문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판소리가 들어간 거죠. 이게 전통 문화라는 이 이념이 판소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판소리는 민중예술이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김지아의 오적, 이걸 이제 노래로 판소리로 부릅니다. 현실 비판의 점에서 전승오가의 전통을 이은 것은 분명한데 이게 판소리는 민중예술이다. 즉 민중의식으로 판소리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저도 20대, 30대 연구할 때 민중예술이라는 관점에서 판소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제 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작 판소리는 어떤 과제냐? 지금 이런 물론 이제 이런 김지아의 담시를 노래한 이런 거는 좀 판을 즐기면서 공연을 이렇게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의식의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판소리가 가가지고는 대중과는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극장 무대에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의 차원에서는 내려와야죠. 민족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걸 뭐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판소리를 부른다는 것은 청중들한테 굉장히 이 압박감을 주는 그런 거죠. 또 1990년대 이후 근래까지 여러 가지 창작 판소리들이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우리 사회의 세태들을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부르는 판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이 판소리 이 12마당 중에 일부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전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성 오가와 같은 이런 성격의 판소리는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의 여러 가치들과 관련되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 현실의 문제들의 내지한 갈등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역시 인간다운 삶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판소리의 창작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판소리 창자든 아니면은 우리 현대의 작가들이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찍이 그 조선 장극사를 쓴 정노식 선생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현대 작가하고 판소리 창자가 합작으로 뭔가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김지아의 담시를 임진태 명창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점차 더 확장되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두어 번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우리 판소리 공연도 서울대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 마당에서 상하층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계층적 구별을 넘어서서 동질적인 향유 집단을 형성해서 이 소리를 듣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근대 극장으로 바꾸도 복장은 요새 판소리 창자도 옛날 저 복장으로 양반 선비 복장으로 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소리판이 현대에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이거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도 포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학술 토론회는 아니니까요. 질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3일 동안 이렇게 김씨 강좌 제1회 김씨 강좌 판소리가 걸어온 길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신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씨 강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강의를 해주신 김종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김씨 강좌 판소리가 걸어온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